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넘어지는 아이 막았을 뿐인데 성추행, 이웃의 비방글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버스에서 넘어진 아버지, 운전기사는 모르쇠. 팔목을 잡았는데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예.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네. 아니 이 불법 도청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뭐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물론 불법 도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건 경위부터 좀 들여봐 주시죠. 네, 이 사건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은 2015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캐러번 캠핑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인 피고인 4명이 지하혁명조직 관련 모임, 이른바 총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급정보원인 제보자를 활용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소화기 모양으로 위장한 비밀 녹음 장치 2대를 캐러밴 내부에 몰래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보자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캠핑장을 방문한 일반인들, 구체적으로는 피내사자가 아닌 대학생 일행의 대화가 약 5시간가량 자동으로 녹음이 됐는데요. 2015년 10월 9일 오후 6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녹음이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사 대상도 아닌 일반인들의 사적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했다고 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합니다. 피내사자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오고 일반 그렇죠. 대학생들이 와서 그 일반 대학생들의 대화가 녹음이 됐다. 이게 또 검찰은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일반인들의 좀 대화 녹음이 왜 불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어도 그 대화를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 상대방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 걸 저한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그렇죠. 불법이 아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저 또한 이 대화를 나중에 기억을 환기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대화를 제가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제가 지금 몰래 녹음하고 있어도 합법이다. 그렇죠. 불법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자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불법과 합법의 기준으로 보시면 간단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참여하지 않았던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명백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 또 휴대전화에도 녹음 기능이 좀 있고요. 또 생생몰쇼 앞으로도 좀 이 녹음을 해도 되느냐 이런 좀 질문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사실 이 질문이 거의 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뭐 10년 동안 끊이지 네, 않는 질문인 네.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결국엔 대법원까지 갔는데 재판의 쟁점은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크게 한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 예. 번째로는 피고인들이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들의 대화, 사적인 어떤 대화가 예. 녹음될 것을 미리 알고서 이 대화를 녹음했는지 예. 여부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를 했다면 그 결과를 용인했는가,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고의가 있었는지 하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단순히 확정적인 어떤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범죄 사실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우리가 통상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쟁점을 좀 염두에 두고 1심 판결 좀 해석해 주시죠. 1심 판결에서는 예. 유죄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 장치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예. 이에 따른 증거 능력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주동자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는데요. 피고인들은 제보자의 총화 제보를 전적으로 신뢰를 했고 조직원들이 총화 진행을 위해서 캠핑장에 방문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일반인들이 숙박하면서 제보자의 참여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것이 녹음될 것이다. 이런 사정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청으로 좀 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법원 판례로 좀 선례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초원복집 사건. 그러니까 그렇죠, 도청을 그렇죠. 하면 네. 어찌 됐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라는 네. 부분이고 근데 이 지금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주장하는 이 항소 이유를 보면 사실 제보자가 총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3자의 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목적에 의해서 이제 그것은 이제 미리 허가를 받은 것인데 허가받지 않은 부분이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할까지 예상할 수 있었느냐. 그런 문제죠.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예상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우선 1심 법원은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항소심 판결이 지금 아까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왔을 것 같은데 뒤집혔을 것 같거든요. 2심 판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항소심 판단에서는 1심 판결과 반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확인을 하고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첫 번째 피고인들이 일반인의 숙박 및 대화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내부보고서 등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건데 대법원 판결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을 하고 네.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칙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률 오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서 무죄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 예. 사실 이게 어떤 이제 제보가 있어서 예, 예. 그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달리 예. 사실 이제 예외적으로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이 녹음이 된 것이잖아요. 예, 예. 사실 이제 수사 목적상 이제 필요가 없었고 과연 그것을 막연하게나마 예, 예상을 하고 그것까지 녹음을 하더라도 용인을 할 수 있었는지 예. 이것에 대해서 아마 항소심에서는 그러한 의사까지는 없었다라고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실 일반의 대화를 뭐 어디서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불법적으로 도청을 해서 녹음이 된 거니까 허가받지 않은 불법 도청 녹음은 불법이다라고 이제 1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좀 녹음을 할 때 불법 녹음으로 좀 인정되기 위한 이 고의성, 고의 부분이 사실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실무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예. 오히려 더욱 중요한 부분인데 예, 예. 말씀드린 대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주관적으로도 타인의 그러한 행위를 녹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이 됩니다.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그 한 피고인이 집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를 했는데 피고인은 이제 자신과 배우자의 어떤 대화를 녹음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어떤 타인의 대화도 녹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방을 설치를 하니까 나와 배우자의 대화도 그렇죠. 녹음됐지만 아이들과의 대화도 이제 녹음이 된 것이죠. 내가 없을 때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법원은 집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하면 배우자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한 사건이 고의를 있었고요. 인정을 한 거군요. 미필적인 고의를.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족들 간의 대화가 충분히 녹음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자, 반면에 다른 사건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고 회의장을 급히 나갔는데 그 후 다른 참석자들 간의 대화가 녹음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했던 피고인이 돌발적인 상황으로 대화에서 배제된 채 녹음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내가 참여를 해서 녹음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타인의 대화가 녹음이 된 것이라면 그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녹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통신비밀법 위반의 어떤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약간 뭐 좀 시청자분들 좀 오해할 수도 있을 부분으로 느껴지는 건 끄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잠시 자리를 이탈하면은 끄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 동안 자리를 비워서 녹음된 거는 그거는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라는 판례네요. 물론 이제 우리 최승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잠깐 동안 이 표현에 사실 국한될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이제 피고인이 특별히 이것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실로 잠깐 그냥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이 됐겠구나. 그 내용도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럼 시간적, 장소적 접합성,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요소들이 정확 판단에서 아마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사건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딱 편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족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사실은 누가 듣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일부러 과연 그것을 녹음했겠느냐. 심지어 대화자로 참여를 해서 녹음기를 켜고 있었으니까요. 또 특히 어떤 고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어떤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유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지금 무죄가 판단이 됐습니다. 핵심은 결과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결국 같습니다. 예견 가능성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 대법원이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 특히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의 어떤 수사나 재판에 판례로서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은 먼저 국가정보기관의 예.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서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예. 단순히 객관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를 실제 인식하고 용인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정보수집 활동이라 하더라도 어떤 국민의 사적인 통신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함께 보호해야 된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었고요. 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감청이나 녹음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도 판시사항에서 재차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이 국가정보기관의 정당한 수집 활동이나 실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를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의 어떤 기본 원칙에 상당히 충실한 판결, 그 다음에 양쪽의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제거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판결처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좀 보호를 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좀 명확하게 하고 헌법상, 그 다음에 이제 죄형 법정주의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 판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판결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사기관의 어떤 정보 수집 부분이 조금 위축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판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효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저희 그 TV 켜놓으셨죠? 예. 하울링이 좀 생기니까 TV 끄시면 더 잘 들리거든요. 아차. 네네. TV 끄시고 지금 전화. 맡고 있습니다. 예. 네네. 전화 잘 들리시죠? 이리 말고 해라.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게 예. 저는 이제 식당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예. 그리고 제로를 받다가 예, 예. 아이들이 한 100m 전방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3명이서 옆으로 나란히 걸어서 쭉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예예. 제로 창고에서 제로 창고에서 이제 차로 왔다 갔다 일을 하니까 네.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내가 문을 열고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3명이 옆으로 나란히 걸어가다가 밀렸어요. 예.
밀리니까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제일 끝에 아이가 예, 예. 신발이 벗어지니까 그 자기 신발을 주술 거라고 핵 돌아섰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두 명이 나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예. 그 넘어오는 건 내가 이제 난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게 단데 예. 이게 이제 아동성으로 몰렸습니다. 아, 그래, 그래요. 조사 내용에 보면 예, 예. 전부 CCTV로 이제 그 앞에 그 초등학교 바로 앞이라서 예, 예. CCTV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사건 일어난 그 창고 앞에는 탑차가 이제 그 자루차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맥혀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내가 조사 받을 때는 그 아이들이 세 명이 옆으로 나란히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예, 예. 그래 나오는 것도 봤고.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아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조사를 마치고 왔는데 예, 예. 검사실에 오니까 예, 예. 검사가 하는 말이 나는 아니다 하니까 안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이거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증거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음. 그래 이제 나는 뭐 아무 거저 없었으니까 1심 이제 재판을 이제 받았거든요. 네. 그 1심을 받았는데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뭐 아이들 거짓말 몇 마디 뿐이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식당 차린 지가 한 두 달도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변호사 살 그 행편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 그냥 이제 국선으로 이제 가는데 그래 이걸 한 1년을 시간을 끌었어요. 예. 그래 이제 검사가 판결을 3년을 때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판사가 나중에 이제 한 1년 일을 하고 제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예. 나한테 할 말 있냐고 묻더라고요. 예. 나는 그 공개전 장소고 또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옆으로 넘어지는 걸 나는 잡아준 거 없고요. 예. 그리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반성은 안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판결을 내려버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심에 가가지고 나는 내가 도저히 그러지를 않았는데 예, 예. 이제 무슨 것이 있냐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이제 국선한테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물어주고 조사 내용을 한번 보자고. 예. 그럼 그걸 떼주더라고요. 예. 그걸 떼줘서 그래 내가 이제 조사 내용을 싹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저 100m 전방에서부터 옆으로 나란히 걸어 올라온 모습으로 왔는데 예. 아이들 조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학교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예. 그리고 자기들이 약도를 그려놓은 것도 우리 손님들이 담배 피우고 하라고 내가 평상이 우리 가게 앞에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약도를 정확하게 우측으로 돌아서 신발을 밟았고 그 평상 앞에서 내가 창고에 있다가 5m를 따라와서 공대인을 두 분을 주물렀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판사님한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다시 확인을 좀 하자고 이제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예.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갖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 마지막에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짓은 덜 났으나 1심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기각 취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에 이제 상고 와갖고 또 이제 하니까 10년 아니면 무기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기각 취입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오셨는데 출소를 하셨는데 예. 이 지금 1심, 2심, 3심 판결이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죠. 예. 혹시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옆에 김배년 변호사님께서 계속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아볼 텐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CCTV는 혹시 보셨어요? CCTV를 지금 내가 확보해놨고.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사 받을 때는 그 처음에 들어가는 모습도 옆으로 들어가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CCTV를 갖고는 계세요? 예. CCTV 갖고 계세요? 본인이 CCTV 갖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게 유튜브도 지금 해놨고 다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상담해야 되니까 사실 아이를 팔을 붙잡는 거하고 엉덩이를 잡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혹시 그 당시에 저도 갑작스레 일어난 기라서 그래 제가 여쭤보는 지 엉덩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 넘어오니까. 네네 상담자님. 네. 제가 여쭤보는 거는 CCTV에 그러면 엉덩이 쪽을 이렇게 붙잡은 것처럼은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체가 전혀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김배년 변호사님하고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말씀 들어서는 굉장히 사실 억울하신데 사실 예. 지금 사건에 비해서 징역 3년이라는 거는 가볍지 않게 받으신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아까 판사가 얘기했다는 것처럼 반성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이제 부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굉장히 좀 가중한 것으로 예. 물론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아동 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형이 가볍지 않지만 말 예. 그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넘어지는 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네. 결과적으로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거나 이제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도 예. 사실 3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벌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것 같으세요. 네. 또 그만큼 당시에 우리 지금 그 상단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우리가 변론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제대로 네. 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지금 사실 좀 듭니다. 전달이 지금 안 된 것도 좀 있지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선 변호인께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소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리 피해자 아이들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확인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 증거 내가 우리가 이심에서 이제 판사님한테 내가 이 잘못됐다 CCTV를 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네. 예, 그걸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 아이들 조사 내용하고 CCTV를 보니까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그 아이들의 몸에 닿았다는 그 장면 자체는 탑차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네. 당시 사건이 일어나는 그거는 이제 탑차가 가림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검사님이 지금 말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들어가는 모습과 아이가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조사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내가 만지는 모습은 안 보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좀 현지 사항을 사실 경험을 하셨으니까 논리적인 예.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재판 과정에서 현실 못 되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쭤보시는 부분은 이제 재심에 관한 것인데 예. 지금 재심 사유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재심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서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를 택하고 있고 예. 3심이 있으면 형이 확정, 즉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쉽게 우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둔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4심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 상담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다시 좀 우리가 어떤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셔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재심 사유로는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7가지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서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해당 조항에 해당이 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예. 네.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판결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하나의 좀 증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그 질문을 내가 지금 대지 질문을 해주려고 했는데 제 이해 우려로 해가지고 그걸 다 막아놨어요. 참여 재판도 안 됐고 그 아무것도 못하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피해자들이 이제 미성년자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재판에서 신문한다든지 또는 수사 과정에서 대질 신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들이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제 아이들의 진술이 이런 것들이 조금
일관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한 점들이 아마 좀 잘 안 됐을 거로 생각을 됐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쨌든 그 1심, 2심 즉 그 기존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새롭게 발견됐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라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서 꺼내 놓지 못한 증거가 예, 있으신 저게 것은 아니신 다름이 거죠. 하나 다른 그 증인 하나가 네, 그 아이들 3명 중에서 네, 지인 엄마 하나가 내가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재판할 때 그 이제 와서 지인을 좀 그때 일어난 사건 그대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 부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쪽가 원수를 진다 네. 이런 학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면 저쪽에서 안 들어준다. 네, 원수. 원수가 된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이제 다른 피해자 부모 때문에 그것을 하기 어렵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 진술은 확보를 하셨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지금 다 이사를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피해자들의 얘기이기 예.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기 그렇죠.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제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것을 뭐 녹음하거나 어떤 확인서를 받아두신 것은 아니시죠? 그걸 지금 녹음을 못 했어요. 네. 사람들이 지금 그 주위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내가 안 해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갖다. 네. 그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안 해줄락 하죠. 안 해줘요? 그걸. 가령 예를 들어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재심을 하면은 네. 아이들이 이제 지금 중학생 정도 됐으니까 네. 그러면 진술을 다시 이제 그 받아보고 재심을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예. 지금 2020년에 발생한 예, 사건이었죠. 2020년도에 저 8월 28일 날 그랬어요. 네. 따라서 약 이제 5년 정도가 네. 지났는데 물론 아이들이 지금 와서 이제 다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진술을 하고 저희를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게 쉽지는 이제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상담자님께서 어쨌든 억울하신 사정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막 부모님들이나 를 통해서 아마 그 노력을 일단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직접 접촉해서 어떤 진술 요구하거나 하시면 그거 자체가 또 다른 형사 사건을 아마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자제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러한 점들이 있었다면 좀 다시 말씀드려서 뭐 그거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니까 네.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도와주셔야 아마 이 사건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그분들이 이사를 가버렸으니까 내가 찾지를 못하죠. 만약에 재심이 청구가 된다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심이 있을 만한 어떤 단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원심 판결을 했던 대법원에 제출을 하시면서 재심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새로운 증거 없이 신청을 하실 수는 없고, 다만 재심이 이루어진다면 그 재심 안에서는 필요한 우리가 그 소송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증인들을 근데 다시 이제 끌고 지금 이게 하나가 나온다든지. 있습니다. 검사님이 말씀한 게 네, 이게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과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였다 했거든요. 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 어떤 몸에 추행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의 진술 중에 여러 그 진술 중에 일부의 사실이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네. 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 네. 자체가 우리 범죄 사실 자체를 사실은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 기소된 내용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인과되는 것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상담자님이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지금 약간 좀 시간이 좀 많이 초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김배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재심을 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들의 진술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 진술은 소송에 들어가서 증인 신청을 하거나 왜냐하면 그 전에 하면 2차 피해가 되거나 뭐 지금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이제 변호사들이 판단했을 때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 CCTV 관련된 부분을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영상 전문가가 분석을 하면 뭐 어떤 전문가 소견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첨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심 청구를 하신다면 오히려 네.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재심 관련된 부분은 김배현 변호사님 얘기해주신 부분까지만 듣고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만약 지금 상담자님께서 얘기하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심 청구도 한번 해볼 만한데 1심, 2심, 3심 전부 다 물론 3심은 배제하고 네. 1, 2심, 사실심에서 뭔가 좀 저희는 근데 이제 재판을 많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인데 네, 네, 지금 네. 이제 우리 상담자님 얘기는 명확한 증거가 전혀 하나도 없고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영상도 탑차 뒤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 혹은 아니면 네. 아동의 보호자의 진술만 가지고 나는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이 상황에서 조금 상담자님이 재심을 그래도 뭐 좀 청구를 한다고 하면 좀 잊지 말고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면 도움 주실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재심을 청구하려면 사실은 이 재판 절차를 개시를 사실은 해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어떤 그 상황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시 분석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설득력 있는 어떤 전문가의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재심의 신청에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조건 신청을 하셔서 하시기보다는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어차피 이미 이제 형을 다 마치셔서 네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러면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하시고 이번에 재심은 사실은 어려운 만큼 변호사 등 그 관련 어떤 전문가의 조력을 네. 반드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건 필수적이고 네. 아이들이 미성년자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재심 청구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방금 얘기해 주는 것처럼 사실은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분석을 해서 검사와 경찰 그다음에 판사의 인정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좀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라서 아마 저희 변호사들이 저희도 들었을 때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준비하셔서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SUV 대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주민이 제가 주차선을 넘어 주차했다며 제 바퀴가 주차선과 맞닿아 있는 사진을 찍어 아파트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사진만 보면 제 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지만 글의 내용상 제 차량을 지목한 것으로 짐작이 갔습니다. 사실 그날은 차량 옆 간격이 좁아 주차선을 조금 밟지 않으면 운전석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대응 없이 지나갔는데
며칠 뒤 같은 사람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2차 때문에 제 운전석 문을 열기가 힘들었다라는 글과 함께 지난번 바퀴 사진을 다시 올리면서 제가 평소에도 주차를 불량하게 한다는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 글을 보고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확인해 보니 제 차량은 주차선 안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었고 오히려 옆 차량의 백밀러를 접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운전석 문을 열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차량 유리창에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길래 관리실을 통해 연락해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자 하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올린 게 본인이시냐?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면서 평소 제 주차 습관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주차선을 넘는 습관이 없고 지금도 주차선을 지켰다. 오히려 당신 차량이 백미러를 접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과 댓글을 모두 캡처해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 정말 요즘 너무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주차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았더라도 바퀴가 선에 좀 닿아 있는 이런 정도의 주차, 이게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불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예. 아마 불법 행위가 뭐 어느 주차장이나 예. 수십 건이 발견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주차장법 그 시행규칙에서 주차 구역의 크기와 주차선 표기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고 예. 주차장법 제29조와 30조는 주차장 설치 운영자나 관리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경미한 주차 선 이탈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퀴가 주차선에 살짝 닿아 있는 정도로만은 형사처벌이 되는 그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상담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옆에 차가 주차를 선을 그렇죠, 넘어서 그렇죠. 주차를 해서 네. 저도 막 선을 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도 처벌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네. 것을 다 사실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명예훼손죄 관련된 부분 궁금해하셨거든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동호수 이렇게 딱 지정해가지고 올렸다고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일단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은 사실 피해자가 이제 특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예. 가장 중요한데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도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머리 글자나 이니셜 또 표현 내용이나 어떤 주의 사정들을 보실 때 종합적으로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어떤 그 사신의 그 차량 번호나 동호수가 직접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차 색깔, 동호수 등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어떤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주차선을 넘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주차선 안에 이렇게 했는데 네, 옛날 그렇죠. 사진을 가지고 허위 사실로 지금 명예훼손을 좀 하는 것처럼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처벌이 되는 겁니까? 뭐 물론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보다는 가중, 말 그대로 허위로 인해서 어떤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가중 요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만 이제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우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이러한 규정도 있습니다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는 주차선 안에 있는데 고의적으로 사실 다른 것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제가 주차선을 좀 넘었잖아요, 상담자님이. 이 상황을 상대편한테 왜 올렸냐?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 고소할 거야 했는데 상대편이 난 이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야 라고 하면 좀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바로 사실은 어떠한 내용을 게시물에 올리거나 하는 것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 상담자님처럼 관리실을 통해서 항의를 해서 차를 갖다 옮기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게시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아예 허위
결과적 사실과 다른 어떤 사진을 이용해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본다면 처음에가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명예훼손의 어떤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있고, 하면 그것도 좀 추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은 어쨌든 뭐 허위 사실이든 사실적시든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도 좀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상담자님께서 아마 이 얘기 듣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내리려고 일어났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되고 얼굴 광대뼈도 다치면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는 했고 진술까지 마쳤고요. 버스 기사 측도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버스 CCTV 확인한 결과 기사가 급출발이나 급정차, 난폭 운전한 혐의는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고는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버스와 기사 측 과실이 없는 걸까요? 아버지가 넘어지고 운전기사가 정차 후 아버지를 구호하는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할 수는 없는 건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좀 다치신 게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방지턱 통과할 때도 버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좀 주의 의무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당연하죠. 방지턱을 때 사실 충격이 있기 때문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주의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버스 운전자는 업무상 주의 의무로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과속 방지턱을 통과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판례 역시 마을 인근 도로에서 과속 방지턱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과속 방지턱을 앞두고 감속하는 등 승객에게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의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뭔가 뒤에 승객들한테 과속방지턱 넘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감속한 그 정도 기록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경찰 조사 결과 급출발이나 급정차, 난폭운전 혐의가 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과속방지턱 때문에요. 네, 급출발이나 이제 정지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속 방지턱 통과 시 주의 의무는 별도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즉 급출발, 급정지 안 했다고 해서 과속 방지턱 할 때는 방지턱을 넘을 때는 어쨌든 속력을 줄이고 천천히 안전하게 넘어야 되는 것이 나는 급출발 급과속 안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원인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다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관련된 어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충분히 감속을 하지 않은 행위는 과속 방지 통과 과정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승객이 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정차를 안 하거나 구호 조치 안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호조치 미이행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의 문제인데요. 도로교통 54조 위반에는 기본적으로 노면 운전 등 차 또는 노면 전체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체 운전사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운행 중에 그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도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가 미리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버지의 주의 의무 과실로 조금 다쳤다 그러면 과실 비율 얼마 정도 조금 더 나올까요? 네, 승객에게도 일정한 사실 안전주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일을 소홀히 한 경우에 과실상계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승객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약 10%에서 30%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 30% 정도 잡히면 70%밖에 배상을 못 받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한테 좀 도움되실 수 있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쇼 오늘도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